안녕하십니까? 저는 칠순을 목전에 두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그저 남들 사는 것처럼 젊어서 시집 온 이후로 남편 내조하고 아이 키우며 평생을 보내온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사람 중 하나죠. 이제는 자식들 다 장성하고 몇 년 전에는 평생의 동반자였던 남편까지 먼저 떠나면서 요즘은 평화롭지만 조금은 적적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럴 때 왠지 모르게 허전해지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찾곤 하는 곳이 바로 이 채널입니다. 어디 가서 듣기 어려운 여러분들의 진솔한 사연과 세상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사는 것은 가지각각이라 해도 사람 마음이 모두 통하는 곳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외로움이 덜어지는 기분입니다. 자연이라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지금껏 대단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으나 저 역시 이만큼이나 나이를 먹고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역사가 켜켜이 쌓였답니다. 그중에는 인생사의 희로애락이 모두 담겨 있겠지만 이 이야기만큼은 제 입으로 직접 자세하게 꺼내본 적이 없어요. 이 채널의 제 익명성을 빌려서 오늘은 그 누구에게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지 못했던 제 가슴 속 이야기를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저는 20대 중반을 넘기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지금 아가씨들 기준으로 생각하면 고작 대학생 나이나 되었을까요? 요즘에야 결혼하기 한참 어린 나이라고는 하지만 저 젊었을 적만 하더라도 그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사실 성인이 되기 무섭게 시집가는 친구들도 드물지 않았으니 내가 그리 일찍 결혼한 편도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귀한 딸 좀 더 데리고 싶어 하는 게 부모님 마음이라지만 그때는 없는 형편에 이브라도 하나 덜고자 딸 자식 일찍 시집 보내는 집안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만하면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역시 제 주변 친구들 아버지들처럼 딸 자식 오래 공부시키는 걸 좋아하실 만한 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간신히 여대 졸업은 시켜주셨으니까요. 비록 대학을 졸업하기 무섭게 곧장 시집을 가는 바람에 배운 것을 제대로 써먹어보지도 못했으나 여대 시절의 추억은 아직도 저를 가끔씩은 미소 짓게 해주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기에 그만하면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제 친정이 아주 부유한 편은 아니었으나 아버지께서 교편을 잡으셨기 때문에 집안 자체가 교육열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위로 둘 있는 오빠는 그 당시로는 드물게 해외 유학까지 했으니 말 다 했죠. 제가 부모님 눈치를 보면서도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오빠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건만 된다면 공부도 좀 더 해보고 유학도 가보고 싶었으나 저한테 거기까지 허락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만하면 딸로 태어난 것 치고는 공부도 제법 시켰으니 더 나이 먹기 전에 시집갈 준비해. 아버지 그 말 한마디에 남몰래 키워오던 제 꿈을 한순간에 접어야 했습니다. 외국에서 자유로이 생활하는 오빠들을 떠올리면 억울한 마음이 들었으나 그렇다고 안락한 부모님 품에서 뛰쳐나가 험난한 세상에 부딪힐 용기는 차마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만한 절실함은 없었던 거겠죠. 하지만 상심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기에 만나보기도 전에 약혼자로 내정된 사람에 대한 감정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 제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미래의 남편이 된 약혼자였습니다. 솔직히 처음 봤을 때의 인상은 잘 떠오르질 않아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으니 그럴만도 했겠죠. 연애 결혼하는 부부가 많아졌다고는 해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부모님들끼리 정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으니
그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치르는 기분이었어요. 사실 그쪽이라고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았을 텐데 저를 무례하다고 생각한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런 불쾌함을 전혀 티내지 않았어요. 아니 좀 답답하죠? 나가서 조금 걸을까요? 뜻밖의 분위기 환기가 좀 되자 그제야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상대방도 제 기분이 좋지 못하다는 걸 눈치챘으니 그런 말을 했겠죠. 뒤늦게 괜히 내가 싫은 티를 내서 부모님들이 다 정해둔 혼사가 어그러지는 건 아닌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께 불호령을 들을 생각을 하니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물끄러미 보던 남편이 말했어요. 사실 이런 자리가 편치만은 않은 자리잖아요. 결혼하는 당사자는 저희 둘인데 정작 저희 뜻은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저는 장남으로 태어나서 제가 꿈이라는 걸 제대로 가져보기도 전에 당연히 가업을 물려받는 걸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 뜻대로 따라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답답한지 저도 이해합니다. 꼭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한 말 같았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본 건 그 순간이 처음이었어요. 저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저희 둘이 있을 때 그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보낼지 우리끼리 있을 때마다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지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숙 씨와 결혼한 후에 우리끼리 있을 때는 최소한 집이 답답해서 벗어나고 싶은 곳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그것만큼은 약속합니다. 결혼을 앞둔 남녀치고 낭만적인 말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기차 서로 처음 보는 사람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약속치고는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남편 눈이 참 진실해 보였습니다. 이건 결과론적인 이야기기는 합니다만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그날 제게 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남편은 천성이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강했고요. 덕분에 그 사람 그늘에서 세상 험한 줄 모르고 안락한 울타리에서 이만하면 편히 잘 살았죠. 마음밭이 넓은 사람과 결혼한 덕분에 결혼 이후에 오히려 마음이 더 안정되었습니다. 친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 때도 제가 아버지께 위축되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시집가서 나와 살아보니 제가 엄한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억눌려 살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런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했다고 하고 싶은 것 죄다 참아가며 살 필요는 없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면 뭐든 해줄 테니까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배우고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하나씩 같이 가봅시다. 신혼 때 남편이랑 전국 구석구석 참 많이도 다녔습니다. 학교 소풍이나 드물게 몇 년에 한 번씩 가족 나들이 갔던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 밖으로 별로 나가본 적도 없었기에 남편과 함께하는 여행은 매번 즐거웠어요. 비록 연애 결혼을 한 건 아니었지만 결혼하고도 연애한 기분을 낼 수 있더라고요. 이게 천원이라는 건 세상 물정 모르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연애 결혼하고도 결혼 후에 예전과는 달라진 태도의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친구들도 제법 있었죠. 제가 남자에 대해 잘 아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남편 같은 사람이 흔치 않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이런 남편 역시 아버지께서 골라주셨으니 아버지께는 마냥 원망스러운 마음만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표현이 박하고 권위적이셔서 그렇지 그런 아버지 밑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누려가며 살 수 있었던 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운이 좋았다는 말도 그래서 했던 거예요. 결혼하고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해 그런지 아이도 금방 들어섰습니다.
20대 중반을 살짝 넘긴 나이에 벌써 연년생으로 아들 둘을 두었으니 양가 부모님들께서도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시댁 쪽이 사업을 하는 집안이다 보니 저희 결혼할 때부터 벌써 사업 물려줄 손자를 은근히 바라시더라고요. 비록 시부모님께 대놓고 얘기한 적은 없었으나 저희 부부 둘 다 자식이 가업을 잇길 바라지 않으면 굳이 아이 장래를 저희 임의로 제한할 생각은 없었지만 말입니다. 집안 사업 덕에 돈 없는 서로 안겼고 좋은 학교 다니며 자랐으니 부모님께 감사드려야 마땅하지만 사실 지금도 내가 사업가로서의 자질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당연히 이 집 장선으로 태어났으면 집안을 이끌어야지 하시는 말씀에 고분고분 순종함에 따랐으니 이 자리에 이른 거지만 가끔 다른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지금쯤 어떻게 살았을지 하는 생각도 들거든. 당신은 뭐든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어도 잘했을 거예요. 남편 표현으로는 본인의 사업가적 자질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했으나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실제로 남편이 회사 물려받고 오히려 회사 규모와 소득도 커졌으니 그건 남편 능력 덕이었겠죠. 남편이 확신하지 못했던 건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조건을 고루 갖췄으나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는 없었기에 미제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자신의 꿈에 대한 것이겠죠.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다 표현하지 않았어도 남편 가슴 깊숙한 곳에 남아있을 아쉬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나 남편이나 경직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나는 우리 하준이, 이준이,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 전적으로 아이들한테 맡길 거야. 우리가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 내 아들로 태어났다고 꼭 이 회사를 물려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저 역시 남편 뜻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였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가능성을 열어주고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이것저것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비롯한 악기부터 시작해서 운동도 수영, 야구나 테니스 등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게 하였고 박물관이나 전시회도 자주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영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처음에는 좀 흥미로워하는 것 같더니 오래가진 않네요. 아들 녀석 둘 모두 쉽게 실증을 내는 편이었어요. 이것저것 경험해 본 것은 많았으나 초반에만 반짝 관심을 두고 금세 시들해졌죠. 저희 부부가 아이들 경험치를 올려주고 싶다는 생각에 너무 다양한 것들을 시도한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건 아닌가 싶어 한동안은 아무것도 시키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아직 꿈이나 장래를 생각하기에는 어린 걸까? 그래, 아직 진로 결정하려면 멀었으니까 조금 더 그만 가작이 나오겠지. 뭘 해도 하나를 진득하게 할 줄 모르는 녀석들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기는 했으나 아직 중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녀석들이니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두 녀석들 모두 교육열 높은 친가와 외가의 영향으로 성적에서 아주 자유로울 수는 없었기에 공부는 고만고만하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또 어른들이야 학생이 공부 잘하는 걸 제일로 치시니까요. 그걸로 부모 체면치레는 하게 해주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지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런 녀석들에게도 관심사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어릴 적부터 옷이나 신발 같은 건 제가 골라주는 걸 두르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딱 집어내곤 했습니다. 그 브랜드는 학생이 입기에는 좀 과하지 않니? 네 친구들 중에서 그거 입은 애들이 있어? 걔들이야 뭐 아는 것도 없는데 집에서 주는 대로나 입겠죠. 아이 그거 입고 싶단 말이에요.
나도. 벌써부터 어린아이들이 사치 부리는 걸 너무 좋아하나 싶어 좀 걱정스러웠어요. 하지만 다른데 별 흥미를 보이지 않은 아이들이 저런 쪽으로만 관심이 많으니 매번 안 된다고만 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쪽에 관심이 더 많은 건 큰아들 쪽이었죠. 제 형이 가진 건 자기도 반드시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작은아들 여성 역시 큰아들이 뭘 집어서 갖고 싶다고 하면 자기도 떼를 썼습니다. 제가 하는 말로는 들어먹질 않아서 제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는 것도 여러 번이었어요. 그래도 자기 아버지 말은 좀 무서워했거든요. 비록 그게 오래가지는 않았지만요. 이건 어른들이 길을 잘못 들여서 더 그런 거야. 그렇다고 손자들 입히겠다고 보내신 선물을 거절할 수도 없고 말이죠. 저희 친정 같은 경우 유학 간 오빠들이 다 현지에서 자리를 잡는 바람에 국내에 남은 자식들이라고는 딸인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제게는 그리 엄하고 딱딱하시던 아버지께서도 이젠 아이를 드신 건지 손자들에게는 모르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교직에 계실 때 호랑이 선생님으로 소문이 나셨던 분이 정말 맞는지 싶을 정도였어요. 아무래도 자식들 다 외제에 나가고 딸은 출가미인이 되었으니 적적함이 더하셨을 테지요. 그걸 손자들 선물 사주는 걸로 크는 분이셨으니 녀석들이 누울 것 보고 다리 뻗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친가 쪽은 더했어요. 남편이 3대 독자였거든요. 손이 귀한 집에서 줄줄이 아들만 둘이나 생산했다며 제 노고를 취하실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특히 아들이라 그런가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저 잘한다 구둥부둥 아이들이 기 세우기에 여념이 없는 시부모님이셨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집에서 안 되는 건 안 된다 엄하게 교육을 시켜도 친가나 외가 한번 다녀오면 말짱 도루묵이었습니다. 나한테는 학창시절에 시험 문제 하나 틀려도 자식을 그렇게 들들 볶으시더니 하준이, 이준이는 반에서 상위권 유지하는 걸로도 그저 잘한다 하시고 걔들이 아버지 자식이었으면 아마 종아리가 나만하질 않았을 거야. 어디 아버님, 어머님만 그러시겠어요? 우리 친정도 마찬가지지. 이래서 자식이랑 손자는 다르다고들 하나 봐요. 아직 어리기는 했지만 남편이나 저나 걱정스런 마음이 있었어요. 가뜩이나 저희 집이 넉넉한 편이라고 학교에서도 두 녀석 모두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모양인데 친조부모, 외조부모 모두 애들 귀를 살려도 너무 살리는 바람에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는 녀석들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두 녀석 모두 겉모습 그럴싸하게 꾸미는데 그렇게 열심인 것도 다른 학우들에 대한 우월감이 아주 없지는 않아서였을 겁니다. 이러다가 부모만 믿고 함부로 행동하는 아나무인이 되진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남편이 아이들에게 더욱 엄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써부터 엄마 귀를 훌쩍 웃돌게 자란 아들들은 이제 엄마는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아직 그 녀석들을 쥐어잡을 수 있는 건 남편밖에 없었죠. 그 녀석들을 저희 친할아버지가 끼고 버릇을 잡았겠습니까? 외할아버지가 버릇없다고 호령을 했겠습니까? 결국은 남편이 총대를 매야 했죠. 사실 남편으로서도 그게 달가운 역할은 아니었을 겁니다. 앞서 말했듯 남편은 그 시대 아버지 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집안에서 큰 소리 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고 남편이 호통치는 일 또한 아들들 문제가 아니면 생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한테야 더없이 순하고 다정한 남편이었죠. 아버지가 되었으니 자식 훈육이야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남편 스스로는 그렇게 닮고 싶지 않아 하던 자기 아버지와 점점 닮아가는 본인 모습이 마음에 들 리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자식 낳아 키워봐야 안다는 걸까? 요즘은 나나 아버지나 하는 짓이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
그놈들 태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절대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는 되지 않겠다고 그리 다짐을 했는데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되면 그게 자식이겠어요? 당신 애 먹는 거 누구보다 내가 잘 알지. 내 맘 알아주는 건 천지 아래 당신 하나뿐이야. 저희 부부 수심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들도 이제 점점 머리가 굵어가니 제 아버지 꾸중을 들을 때만 잠깐 상황을 모면하려 들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자연히 남편 목소리가 높아지는 날들이 잦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럴수록 녀석들은 제 아버지와 서먹해지고 밖으로 나아더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녀석들이 고등학생이 되자 이젠 제 아버지 말도 별반 효과가 없는 것 같았어요. 있는 집 자식의 머리도 나쁜 편이라 성적도 제법 나오는 편이니 학교에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아이들을 건드려도 선생님들이 크게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건드려서 부스럼 만들 거 없다고도 생각하셨겠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두 녀석 모두 야근대가 있어서 어른들이 개입하기에는 애매하게 아주 교묘한 괴롭힘을 행했을 테니까요. 제 자식한테 이런 말까지 하는 건 저 역시 아들들로부터 겪은 바가 있어서이지 않겠어요? 저야 그 녀석들 어미이기라도 하지. 학창시절의 어린아이들 마음에 상처로 남았을 걸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처음 큰아들이 같은 반 학우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정황이 의심된다며 학부모 호출을 받았을 때는 정말이지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저 혼자 간다는 걸 남편이 노발대발해서 같이 동행을 했겠습니까? 그 시절에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켜 학부모 호출을 받으면 대부분 엄마 혼자 가는 게 일반적이었지 아버지들이 아이들 학교 문제까지 관여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아버지도 애들 부모이니 사실 당연한 일이지만 시대 흐름이 그렇지 못했죠. 그건 아직 남편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교무실에 갔더니 피해 학생 어머니도 같이 오셨더라고요. 한눈에 보아도 행색이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 어려운 형편에 자식 키우느라 노고가 많으신 분으로 보였습니다. 환경이 어떤지를 떠나서 엄마 입장에서야 내 자식이 가장 귀하지 않겠어요? 귀한 내 자식이 돈 좀 있는 집 아들이라고 억지로 가방 들게 하고 그런 놈들 뒤치다꺼리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 같아도 속에서 천불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달을 낸 아들놈은 오히려 저 잘못한 거 하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어머니가 그 꼴을 보고 얼마나 우라통이 치밀었겠습니까? 집에 돈 좀 있으면 다른 학생 자기 하인 마냥 부려도 된다는 겁니까? 있는 집 자식만 귀해요? 얘도 나한테는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자식이에요. 잘못을 해놓고도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고개 쳐들고 있는 꼴 좀 보세요, 선생님. 이게 참 애매해서 말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하신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아들이 피해 학생에게 가방 몰아주기를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거나 하기는 했지만 돈을 빼앗거나 폭행을 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저희 부부는 화가 났죠. 사람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행사하는 것만 잘못인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아들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시킨 거예요. 그거 하기 싫었으면 싫다고 하고 안 받으면 그만이잖아요. 실제로 피해 학생이 저희 아들한테 뭘 받기는 받았더라고요. 그건 저희 시아버지께서 해외여행 다녀와서 선물로 사주신 고가의 만년필이었어요. 아들한테야 그런 물건이 발에 채이도록 많았으나 피해 학생 가정 형편으로는 구경조차 힘든 일이었겠죠. 일이 너무 커져서 무서웠던지 피해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달라고 한 적 없어요. 하준이가 일방적으로 건네준 건데 너무 비싼 물건이라 버릴 수도 없고 받아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갖고 있기가 부담스러웠으면 돌려주면 그만이잖아. 학교에 노는 애들이 전부 네 편인데 그거 돌려줬다가 내가 무슨 꼴을 당하라고. 피해 학생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 말을 끊고 피해 학생 어머니께 허리를 90도로 접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본인 아들이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그걸 입증할 물적 증거라고는 없으니 피해 학생 어머니 얼굴에 설움이 비쳤습니다. 정말이지 못할 짓이었어요. 지금처럼 학교폭력위원회가 활성화되었을 때도 아니었고 그 정도 괴롭힘은 생활기록부에 한 줄 남지도 않을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자제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거듭 고개를 숙이고서야 겨우 그분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아들에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제 아버지가 혼을 내면 듣는 신용이라도 하던 녀석이 그날은 제 기분 상한 걸 감추려고 들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걔네 엄마한테 왜 사과를 해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걔를 때리긴 했어요. 돈을 뺏긴 했어요. 줘도 내가 뒀지. 아버지도 돈 주고 사람 쓰잖아요.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지 부일하니까 하는 말만 듣고 왜 사과를 하는데요? 이놈이 그래도 제 잘못을 모르고? 뭐, 돈 주고 사람을 써? 그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정당하게 대가 지불하는 거랑 같은 서상에 둘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냐? 너는 알량한 돈 좀 있다고 너 좋을 대로 싫다는 사람 네 마음대로 휘두른 거야. 같은 반 친구에게 돈 주고 사람을 쓴다니? 돈 있어서 내 돈 쓰고 학교 좀 편하게 다니겠다는데 그게 뭐가 나빠요? 그런 게 자본주의지. 이놈이 그래도? 남편이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철썩 큰아들 뺨을 때렸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꼬종을 들어도 단 한 번도 손을 올린 적이 없는 남편이었으니 아픔보다 충격에 넋이 나간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주변 어른들에게 항상 오냐오냐 예쁨만 받던 아이였으니 태어나 처음으로 당한 손찌검이었죠. 때린 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남편 마음은 100번 이해합니다. 저 역시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할아버지의 비뚤어진 손자 사랑이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구나 싶어 절망스러운 기분이었어요. 큰아들 하는 소리는 꼭 시아버지 평소 하는 말이랑 다를 게 없었거든요. 그날을 기점으로 남편과 큰아들 사이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뒤늦게나마 녀석 버릇을 고쳐보겠다고 용돈도 끊어보았지만 양가 어른들이 어린애한테 뭘 그렇게까지 하냐며 아이 지갑을 자처하시는 바람에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큰아들 녀석도 녀석이지만 작은 녀석까지 제 형 안 좋은 걸 닮을까 단속을 했지만 역시 시기를 놓친 것 같았습니다. 제 형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녀석이 나쁜 거라고 안 배웠겠어요? 이렇게 크게 일이 터진 게 제 형이라 그렇지 작은 녀석도 학교가 제 세상인 양 활개를 치고 다녔겠죠. 일이 이 정도까지 이르자 이제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아들 녀석들은 아버지하고는 말도 잘 안 섞었어요. 그나마 저한테는 대면대면하게나마 말을 붙이기는 했지만 그것도 자기들 필요한 게 있을 때 요구할 때뿐이었습니다. 곧 대학 입학 발표가 났기 때문에 아들들이 집에 머무는 날이 이제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속썩이는 자식이라 해도 학비 안 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딴에는 어떻게든 남편과 아들 사이를 되돌려 보겠다고 집에서 학교를 다니라고 아이들을 설득해보고 얼러보기도 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양가 조부모님께 받은 용돈만 모았어도 저들 살 하숙방 정도는 구하고도 남을 터였습니다. 물론 그 돈이야 진작 탈탈 털어 썼으니 그 돈 역시 저한테 요구를 했죠. 엄마가 안 해주시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저는 아버지랑은 같이 못 살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닌데 나이 드신 시부모님께 또 손을 벌리게 둘 수도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참 누울 곳에 다리를 뻗게 만든 것도 있네요. 이제 제가 이길 수가 없는 놈들이었습니다. 같이 살아도 대면대면할 판국에 이제 완전히 떨어져 지내게 되었으니 남편과 아들들 사이는 더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나도 그놈들 보고 싶지도 않아. 진짜 글러먹은 놈들 때문에 더는 속 끓이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 당신도 그놈들이 뭐라고 하든 도와줄 생각 마라.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자식인데 남편 서운한 마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자식이 저리 돌아선 것이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렇게 마음의 응어리가 깊어가는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만 갔습니다. 그 와중에 해외 연수를 보내달라는 아들들 요구에 몇 년 외국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귀국해서도 저들끼리 사업구상을 한다느니 어쩌느니 가져간 돈이 적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빌리지 않으면 곧장 제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에게 손을 뻗었기에 매번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남편이 알면 경을 칠 일이니 제 선에서 일을 해결하느라 가슴을 졸이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알아차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집에 대판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자식놈들한테 끌려다니지 말라니까. 저들 편하게 살게 해주는 부모한테 고마운 마음 한 점 없는 것들을 뭐가 예쁘다고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돈을 내줘? 그것들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이번에 해준다고 마지막일 줄 알아? 나라고 그걸 몰라서 그래요. 내가 진짜 해주고 싶어서 해줬겠어? 이렇게라도 안 하면 그나마 집에 얼굴 비칠 생각이라고는 안 하는 놈들인데 이러다가 자식이랑 영영 인연 끊기면 당신이랑 어떻게든 얼굴이라도 보고 살게 만들려고 이러는 거잖아. 남편에 대한 서운함과 자식들에 대한 원망스런 마음이 뒤섞여 결국 다툼은 제 눈물로 끝나곤 했습니다. 한껏 화를 내고서도 제 우는 얼굴에 결국 속상함을 억누르고 제 어깨를 토닥이며 달래주는 남편이었어요. 이 사람을 닮았다면 두 녀석 다 저럴 수는 없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으나 저희 자식 농사를 형편없이 망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자 아들들 태도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는 구석이 확실히 있었는데 이젠 그것도 사라진 셈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제 조부가 물려준 유산이 있을 때는 집에는 코빼기를 비치지 않더니 그것마저 통일하자 이제 발을 뻗을 때는 제 부모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동안 네 엄마 할아버지들 중에 빨대 꽂아라마 저 살고 싶은 대로 살더니 이제 와서 아쉬워지니 기어들어오는 놈들 필요 없다. 썩 나가. 그동안 척지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남편이 녀석들을 쉽게 받아줄 리가 없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저들 둘뿐인데 결국에는 남편 회사 역시 자기들 손에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지 진득하게 취직해서 일해본 적도 없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그저 겉모습만 번지르르 그럴듯하게 꾸며 저들이랑 비슷한 속빈강정 같은 인맥들과 허송세월을 하고 있었죠. 이제는 너희들도 정신 차려야지. 이제 너희 나이도 적지 않다. 믿음을 줄 만한 모습을 보여야 너희 아버지도 화를 좀 누그러들지 않겠어? 그래도 자식인데 어미가 되어 자식 포기하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정말이지 애간장이 끊어지는 심정으로 한 말이었지만 심드렁한 표정을 보니 어미 마음은 아들들 발치에도 와닿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 회사가 휘청거리기 시작한 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랫동안 회사 일을 함께 봐주던 부하 직원이 거하게 횡령을 일으킨 거죠.
남편 나름대로 평생을 내실 있게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를 맞을 정도의 위기였습니다. 어떻게 억지로 버티면 간신히 회사 명맥이나마 유지할 수 있었겠으나 그러려면 대부분의 직원을 해고해야만 했고 그건 회사를 위해 애써준 많은 이들이 손해를 떠안게 될 터였습니다. 남편 성정에 그걸 두고 볼 수만은 없었겠죠. 결국 회사를 정리해 남은 자금으로는 갑작스레 일터를 잃은 직원들에게 위로금이나마 전달하고 나니 저희 손에 남은 것이라고는 살던 집 한 칸뿐이었어요. 그나마 노후 자금이고 뭐고 남은 것이라고는 없으니 남편과 결혼해 살던 정든 집을 포기하고 집을 줄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를 잃은 뒤로 남편은 눈에 띄게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길은 아니었어도 남편의 일생을 바친 회사였습니다. 남편 인생의 가장 큰 실패이기도 했죠. 무엇보다 회사를 잃었다는 사실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상처가 컸어요. 급격하게 쇠약해진 남편이었습니다. 나랑 살면 더 이상 집이 슬픈 공간이 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당신까지 고생을 하게 해서 정말 면목이 없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말. 나 당신 덕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편하게만 잘만 살았어요.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말고 당신 몸 추스를 생각만 해요. 나 당신 없으면 정말 못 살아. 정말이지. 제게 남은 거라고는 남편뿐이었습니다. 자식이 둘이나 있어도 그놈들에게 기대를 버린 지 오래였어요. 이 사람마저 없으면 정말이지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남편이 버텨주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한번 꺾인 기운을 다시 회복할 수는 없었는지 남편은 그 해가 다가기도 전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일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삶에 의욕이 나질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상조자리를 지키고 있는 두 아들 모두 노골적으로 따분한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제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걸 모두 잃고 저리 허망하게 가셨는데 아깝지도 않은지 남도 저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 남편이 가여워서 가슴속이 너덜너덜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장례가 끝나자마자 두 아들놈이 제게 한 말은 평생 가슴에 박힌 못이 되어 죽을 때까지 빠지지도 않을 겁니다. 살림을 줄여 이사온 이제는 저 혼자 지내게 된 집 세간을 발로 툭툭 치던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회사도 넘어가고 더는 남은 재산도 없고 자식들 앞길에 도움은 못 주더라도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죠. 저건 아들이 아니라 그냥 날건달이었습니다. 제 형이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작은 아들도 제 형을 거들었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위자 콩고물 떨어질 것도 없는데 뭐 한다고 부모를 찾겠어요? 뭐 그리 애틋한 부모 자식 사이였다고. 긴 말할 거 없고 이제 각자 인생 삽시다. 돌아가실 때나 되면 연락 주시던가요. 그 패륜에 가까운 막말을 했는데도 놈들 말에 대꾸할 기력도 없더군요. 사람이 기대가 있어야 실망도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식이라고 키운 것들은 사람 새끼가 아니라 짐승 새끼였습니다. 그러고 한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않고 무기력하게 땅바닥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입을 열어봤자 대답해줄 남편도 없고 모든 삶의 의욕을 잃은 상태였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갈 때 나도 데려가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제게 남편의 울타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만큼 상실감도 점점 커져만 갔어요. 이제 세상에 내 편이라고는 아무도 없구나 하고 생각하니 떠나간 남편 생각에 끊이질 않아 다 말라버린 줄 알았던 눈물이 다시금 흘렀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것이 하나 남았다는 게 떠올랐어요. 실로 오랜만에 몸을 일으켜 열어본 장롱 깊숙한 서랍 안에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남편이 남겨준 편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마누라, 이제 나 가고 나면 혼자 쓸쓸해서 어떻게 사나? 내가 오래오래 당신 곁에 있어줘야 하는데. 그래요. 당신 마누라 남편 없이 못 사니까 오래오래 옆에 있어요. 여보, 내가 좋은 동안에 편지를 하나 남겨두었어. 나 가고 나서 견디기 힘들 때 억지로 버티지 말고 열어봐. 이 사람이 진짜 자꾸 간다는 소리는 왜 해? 듣기 싫어요. 그때는 남편 떠난다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할 때라 그거 열어볼 생각조차 못했지요. 남편이 떠난 지금에서야 그게 남편이 제게 남겨준 마지막 편지라는 게 떠오른 겁니다. 제 곁에 아무도 남지 않은 지금이야말로 남편이 말한 그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심스레 열어본 편지를 읽어 내려갈수록 떨리는 손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곱씹어 다시 읽고 또 읽어도 좀처럼 충격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편지는 바로 남편이 제게 자식들 모르게 남겨둔 유산과 함께 남편의 진짜 유언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일찍이 두 아들놈이 글러먹었다는 걸 깨달은 남편이었으니 자기가 떠나고 나면 이제 뽑아먹을 것도 없는 어미를 그놈들이 어찌 대할지 뻔히 알았던 거죠. 그렇게 홀로 남겨질 제 걱정뿐인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이미 자식들이 저를 버리리라는 건 역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나 떠나고 당신 혼자서 어떻게 그 모진 시간을 이겨내고 있을지 생각하면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 비록 당신 옆에 더 머물러 주진 못하더라도 괘씸한 자식놈들 없이도 당신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해. 혼자라고 주눅들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다가 천천히 아주 오래 지나다 만납시다.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모자란 아내 걱정뿐인 남편이 그리워 눈물이 났습니다. 편지에는 남편이 유산을 남겨준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든 어미에게서 빼앗아가려 혈안이 될 자식놈들로부터 유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놈들이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평생 보지 말자던 놈들이 돈 뜯어내겠다고 득달같이 달려온 꼴을 보니 저도 더는 놈들에 대한 미련이 남질 않더군요. 다시는 보지 말자더니 늙은 어미한테 무슨 볼일이 있어 나타났냐? 누가 반가워한다고? 뜯어낼 것 좀 생겼다 싶었나 보지? 그래도 우리가 자식인데 어떻게 감쪽같이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 다 아버지 자식이니 권리 있어요. 권리는 무슨 권리? 네놈들이 길바닥에 뿌린 돈이 얼마인데. 너희 같은 모자란 것들 낳은 채로 그만큼 퍼줬으면 됐지. 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얼굴 한번 안 비추던 놈들이 무슨 자식이라고. 아비 장례 끝나자마자 어미를 허위식장처럼 버린 놈들이 어떻게 자식이야. 네 놈들은 더는 내 자식 아니다. 네 놈들한테 줄 거면 길바닥에 생판 남한테 뿌리는 게 더 나아. 어머니, 누가 네 어미야? 네 놈들이 내 남편 장례 끝나고 부모 자식 연 끊자고 한 그날부터 나한테 자식은 없다. 나 죽으면 남은 건 다 장학재단으로 넘어가는 걸로 공정 맞춰뒀으니 단 한 푼도 내 놈들 앞으로 갈 일은 없을 거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내 집에서 썩 꺼져. 그러고는 힘으로 우악스럽게 버티고 들려는 놈들을 주거 침입으로 경찰 신고까지 해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꼼꼼을 떨어질 것 없다고 키워준 어미 버린 놈들이 눈에 눈깔이 뒤집혀 달려드는 꼬락서니를 보니
저것들은 자식이 아니라 돈 귀신이었습니다. 차라리 저런 꼴을 보니 마음 흔들릴 일 없어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제 어미 말은 아주 우습게 들리는지 제 집에서 쫓겨나고도 다음날 아랑곳하지 않고 놈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무슨 돈 맡겨놨다는 듯 문을 쾅쾅 두들기는 놈들이 이제는 징그러울 지경이었어요. 문 열어요! 혼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그만이에요? 어떻게 자식한테 이렇게 매정하게 굴 수가 있어요?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해요. 우리 집안 사정이야. 가까운 이웃들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가시고 어머니 홀로 남을 때까지 부모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던 놈들이 몇 날 며칠을 그 소란을 피우니 이웃들 눈초리도 곱지 않았습니다. 얘기 고향 것들 부모 등골 휘도록 뽑아먹은 것도 모자라 부모 내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혼자 남은 어머니까지 못 잡아먹어 저 안달이야? 저이 금수만도 못한 것들. 고부 견자라더니 이 음절한 양반들한테서 어찌 저런 못난 자식들이 나왔는지 원. 부모 가슴에 대못 받고 사람 대접받으면 살 줄 알았더냐? 내 놈들 개참 아닌 거 이 근방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 이 동네에 내 놈들 반기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 소란 떨지 말고 썩 사라져. 이웃들 보기 민망하기는 했으나 저 경우 없는 놈들을 저 혼자 힘으로 쉽게 쫓아보낼 수 없었을 겁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들이 자식 새끼들보다도 나을 지경이니 제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졌으나 더는 그런 생각에 매몰되어 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자식을 대체 어디까지 책임을 져줘야 합니까? 저나 남편이라 정말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저 나이 먹도록 인간 노릇을 못하는 거라면 그건 저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죠. 이제야 머리가 차가워져서 부모로서의 부채감을 간신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이래서 될 일이 아니라 생각했는지 여전히 제 어미가 비는 신이라도 하면 다주는 미련하고 무론 인간이라 생각했는지 몰라도 매일같이 집 앞으로 찾아와 우는 소리를 하는 놈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정말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버지도 없이 어머니 혼자 어떻게 둬요? 제발 아프시고 문 좀 열어주세요. 듣자니 기도 안 차는 소리였습니다. 그동안 저들이 한게 있는데 겨우 말 몇 마디에 마음을 돌릴 거라 생각했다니 제 어미를 물러봐도 정도가 있지요. 놈들 비는 소리에 단 한 번을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더 경찰 신고를 해서 망신을 준 후에야 그 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그만두더군요. 그리 화수분처럼 퍼주었는데도 그 많은 돈 날리고 빌빌거리는 놈들이었습니다. 더는 돈 나올 구석도 없으니 드디어 세상 무서운 걸 톡톡히 배우게 되겠지요. 제 결심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 죽고 나서도 이 돈 받을 가치가 있는 이들에게만 남겨줄 요량입니다. 그놈들한테는 이제 10원짜리 하나도 아까우니 놈들이 유산 받을 일은 영영 없을 거예요. 남편 말 맞다나 제가 남은 인생 자식 때문에 더는 속 끓이지 않고 잘 지내다 오는 게 그 사람 바람이겠죠. 요즘은 가끔씩 동호회도 나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희한한 모양의 먹거리도 과감하게 도전해보는 등 혼자서도 나름의 삶의 재미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것도 몇 번 해보니 또 즐거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재미있는 기억 저장해뒀다가 남편 만나는 날 몇 날 며칠이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낼 생각을 하면 오늘은 무슨 새로운 일을 해볼까 하루가 기대되는 마음이에요. 비록 혼자 남았으나 저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말주변 남는 사람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